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서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명이나물 좋잖아요. 네. 제철 명이나물 요리 특집을 준비해놨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수연입니다. 오늘은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인데요. 이 날은 봄비가 내리면서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봄꽃도 피어나고 새들도 활기차게 날아다니는 때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그럼 본격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어제는 갑자기 여름 더위가 찾아왔죠.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지며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남부지방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많은 곳이 25도를 웃돌겠고 경상권 내륙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지만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남부지방은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진 가운데 해안에 인접한 교량은 100m 미만까지도 좁혀졌는데요.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종일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 곳곳은 이슬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4.8도, 대전은 17.4도, 광주는 15.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18도, 광주 27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며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표해림 사건 신상 공개입니다. 12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고백해 현실판 더 글로리다 이렇게 불렸던 표해림 씨 사건의 가해자들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영상을 보면 자신을 표시의 동창생이라고 밝힌 A씨가 예림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해서 일진 무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예림이는 아직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다. 더는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가 없어 익명의 힘을 빌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A씨는 가해자들이 예림이의 어깨를 과거에 일부러 부딪혀 넘어뜨렸고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폭행, 욕설을 이어갔다. 이런 주장도 내놨는데요. 학교 폭력 사실을 폭로한 A씨, 학폭 가해자로 4명을 지목했고 이들의 실명, 졸업사진을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또 직업과 근황까지 전하며 최근에 찍은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폭로 영상이 공개된 후에 반향이 컸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신상이 공개된 인물 중 현직 미용사 B씨가 있었습니다. 이 B씨 같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의 여파로 직장을 잃게 됐는데요. B씨와 계약한 프랜차이즈 미용실 측은 지난 18일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입장문을 보면 사건을 인지한 즉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계약 해지 조치했다. 이후 본사 차원에서도 별도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가해자가 채용된 배경을 놓고는 해당 가맹점주가 학폭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채용을 했다. 이번 사건으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무리한 비방은 삼가해달라 이런 부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미용실 측은 브랜드 이미지 타격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을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가능하다면 피해자 표혜림 씨를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학폭 가해자들 참 괘씸하긴 한데 네. 이걸 공개하면서 또 괜한 제2의 피해자가 또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이런 부분이 이걸 하나 누르면 또 이쪽에서 뭐가 탈이 생기고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우대 금리 조건입니다. 경기 악화로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들이 기본금리는 낮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 금리만 높은 고금리 미끼 상품으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 10% 금리를 내건 상품을 보면 실제로 기본금리가 한 1%대에 머물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건데요. 최고금리를 적용받으려면 고객이 상당히 까다로운 우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저축은행 상품을 들여다봤더니요. 최고 연 7% 금리의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했는데 자세히 보면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는 4.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5%는 고객이 조건 5개를 충족해야 그 이유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품이었던 셈이고요. 또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고 연 8%의 금리를 적용하겠다. 이런 상품을 내놨는데 이 경우가 특정 e스포츠 팀의 리그 성적에 따라서 적용되는 우대금리 비율이 5.5% 비율에 이릅니다. 네. 이 적금에 가입한 고객, 해당 팀이 1위를 기록해야 최고 2%, 16강과 4강에 진출해야 각각 1%와 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데요. 현대 이 e스포츠 팀 시즌 순위가 10개 팀 중에 9위. 정도로 상당히 순위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게 고객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고금리 미끼 상품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은행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우대 조건을 내세워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연 7에서 8% 금리라고 소개를 하긴 하는데 그 광고와 달리 실제로 우대 금리를 적용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의 네. 수준입니다. 이 같은 미끼 상품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제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금융위와 금감원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다고는 했습니다. 특판 예적금 상품의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금융상품 설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광고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여부부터 먼저 검토하겠다는 입장 내놨습니다. 예, 이게 혹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야말로 미끼 예. 상품인 거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우대 금리를 다 받으려면은 뭔가를 충족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든 게 현실이고 네. 이거 잘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누누TV 시즌2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가 폐쇄를 선언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재개 소식을 알렸습니다. 누누TV 운영진인 스튜디오 유니버셜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서 오는 30일 새벽 2시 누누TV 시즌2를 시작한다. 이런 공지글을 올린 건데요. 도메인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누누TV2의 공식 텔레그램으로 문의를 남기면 서비스 재개 후에 도메인을 안내하겠다는 설명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 개설된 누누TV는 국내외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신작 콘텐츠가 공개되면 그 즉시 스트리밍을 해와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불법 콘텐츠 대응 기구인 방심이가 인터넷 주소 차단에 나섰지만 누누TV는 도메인 변경 등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해 왔고요. 한국 영화 영상 저작권 협회에 따르면 누누TV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 무려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불법 창작물 유통에 대한 처벌이 좀 더 엄격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번 공지가 사칭이나 네.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누누TV 공식 텔레그램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에 지난 18일 올라온 글을 보면 서비스 종료 이후에 누누TV 관련 사칭 텔레그램 채널이 급증하고 있다. 사귈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 이런 공지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오픈 계획은 일절 없고 데이터도 모두 삭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사칭이 된 거 아닌가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과거에 이 누누TV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누누TV 기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노린 범죄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로 행복한 아침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예, 다소 생소할 수 있겠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올볼이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비장애인도 함께하기 좋은 스포츠라고 그래요. 네. 자, 확인해 보시죠. 골볼 스포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패럴림픽 정식 종목인 골볼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기 스포츠로 보이는 정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고글 등으로 시각을 완전히 차단해 비장애인도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인데요. 저는 골볼을 항상 감각 스포츠의 꽃이라고 정의합니다. 비장애인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귀로 듣고 보는 감각장애 스포츠의 꽃.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골볼 함께 해보실까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볼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다는 이곳. 골볼의 대중화를 꿈꾸며 골볼에 죽고 골볼에 산다는 이들. 오늘 골볼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나섰다는데 이들의 정체는 바로 작년에 열린 국내 첫 골볼 리그에서 장단직구 리그전에 참가해 3위를 기록한 인천도시공사 골볼 선수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H 골볼팀의 주장을 맡고 있고요. 라이트 공격수를 맡고 있는 김남오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수비수를 맡고 있는 방청식이라고 합니다. IH 골볼팀 레프트를 보고 있고 센터도 가끔 보고 있는 조용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도시공사 골볼 선수단 감독 김신입니다. 조창기, 김남호, 방청식, 조용민 3명의 선수를 시작으로 최근엔 최승호, 김찬희 선수를 영입하며 전력 강화에 나선 골볼 선수단. 무엇보다 이번 계약으로 운동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골볼 선수단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런 택지 개발이나 주택 건설에 대해서 이 수익이 생기잖아요. 요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이제 비운동 선수, 그다음 비운동 경기의 지원을 통해서 스포츠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가장 강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제 운동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확대하고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골볼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자, 집중하시고요. 골볼은 정식적으로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해 고안된 스포츠인데요. 각 팀당 3명씩 양팀 3대3으로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소리나는 공을 활용해서 상대편 골대에다가 골을 넣어 득점을 많이 하는 팀이 이기게 되는 경기이고요. 시각장애인 선수들은 시력의 정도에 상관없이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시력을 차단한 후에 동일한 조건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모두 눈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 시각을 차단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실까요? 방송사고 아닙니다. 이렇게 시각을 차단하고 공의 소리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순발력과 반사신경은 필수겠죠. 그리고 골볼 경기장만의 특징 바로 바닥에 있습니다. 골볼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선수들은 시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촉각이나 청각 등 다른 감각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바닥에 보시면요. 일반적인 바닥 라인 테이프에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실이 양각으로 이제 돌출됨에 따라서 시각장애 선수들은 바닥에 있는 실 그리고 양 옆에 있는 실을 이용해서 본인의 위치가 어디쯤 되겠다 그런 대략적인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선수 인원이 부족해 연습 경기 대신 전술 및 체력 훈련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는 골볼 선수단. 아무래도 골볼 경기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경기장은 가로 18m, 세로 9m의 직사각형 경기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선수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조금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중점을 맞춰서 선수들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 좀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청각, 특히 청각에 대해 반응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순간적인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훈련 속에서도 선수들에게 어려움이 따른다는데요. 아무래도 눈을 가리고 하다 보니까 그 본인이 플레이가 안 됐을 때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구기 종목이 많지 않거든요. 시각장애인 구기 종목 중에 골볼이 몇몇 안 되는 구기 종목 중 하나이거든요. 네, 그리고 비장애 종목에는 없는 유일한 또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특별한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이곳을 찾은 이들의 정체는? 오늘 일단 저희가 용인대 골볼 동아리입니다. 근데 저희 졸업하신 선배님 김신 선배님이 하필 이제 또 운이 좋게 인천팀 감독을 하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골볼에 대해 좀 배우고자 친선 경기를 잡아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골볼 선수단 대 골볼 동아리 학생들의 경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기인 만큼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에서 나는 소리에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장 내 소문 그물입니다. 자, 인천도시공사의 성공으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센터. 플레이. 골볼 경기는 전후반 각각 12분, 하프타임 3분으로 진행되는데요. 연장 시에는 먼저 골을 넣는 팀이 승리하는 골든골 방식이랍니다. 방울이든 공의 소리에 집중하며 경기가 진행된 가운데 경기 시작 4분 만에 득점에 성공한 골볼 선수단. 그렇게 첫 득점 후 탄력을 받은 선수단. 이후 연달아 득점에 성공하며 경기를 이끌어 가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선수단의 마지막 한 방을 날리며 경기는 9대0. 골볼 선수단의 압도적인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시합 결과는 평소 준비하는 것보다 이제 위축돼서 잘 안 나온 것 같긴 해서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대회에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고요. 이렇게 체육관에 사람 북적북적하게 모여서 하니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의 장을 보여준 오늘.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김남호 선수와 함께 했는데요. 그 누구보다 골볼의 진심인 김남호 선수. 팀원들과의 훈련을 마치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네요. 집에서도 부족한 체력 훈련을 한다는데요. 조금 잠깐 쉬었다가 조금 그날 운동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운동을 집에서 하려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김남호 선수는 미수가 망막병증을 안고 태어난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골볼을 처음 접한 뒤 유소년 대표에서 국가대표까지 활약하며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였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골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업팀들이 없어서 이게 직업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인천도시공사에서 팀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하던 안마 일을 좀 내려놓고 진짜 조금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제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어느 순간 저는 IH 인천도시공사 골볼 팀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꿈을 꾸게 된 김남호 선수. 그에게 골볼은 단순 스포츠가 아닌 남다른 의미의 존재일 것 같습니다. 골볼이란 앞으로의 나의 인생. 전국체전 메달 및 각종 이제 국제대회 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보고 싶고 올림픽 메달까지도 따고 이런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써나가려면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앞으로 저의 남은 인생이 골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꿈과 희망인 골볼. 작은 관심이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정도는 정식으로 창단을 하고 추진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골볼 스포츠. 어떠셨습니까? 한계를 넘어 꿈을 위해 달리는 우리 장애인 선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봄을 맞아서 이 화사한 컬러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갈까요? 네. 1960년 4월 18일로 갑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60년 4월 18일은 4.19 혁명 하루 전날입니다.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날 고려대 학생이 약 3,000명이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 그리고 독재에 항거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시위를 더 크게 불씨를 키운 것이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학생들을 정치 깡패들이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습격으로 약 200명의 학생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네, 정치인들의 하수인이 됐던 정치 깡패들이 나타나서 학생들을 정말 잔인하게 제압했죠. 네, 처음 이제 고려대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때가 이승만 정부 그 3.15 부정선거가 네. 계기였었죠. 그렇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날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것이 국민 저항의 출발이 됩니다. 선거 당일날 마산에서부터 시위가 시작됐고 전국으로 퍼졌는데 서울에는 4월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위가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학의 개강이 4월 1일이었거든요. 자, 대학생들이 시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선수를 친 겁니다. 네. 그래서 단독으로 시위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이때 그 고려대 학생들이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 형사들이 쫓갈리면서 네. 학생들을 못 모이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고대 학생들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신입생 환영회 때 나눠준 수건을 쓰고 환영회 그런 모임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학생들이 못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모인 거죠. 이날 월요일이었는데요. 낮 12시 50분경에 한 3,000명 정도가 캠퍼스에 모입니다. 구호는 자유, 정의, 진리 드높이자. 이런 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에 나섭니다. 교문, 신설동, 종로 여기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그 당시 국회의사당이 있던 자리예요. 지금 서울시 의회가 있는 그 자리인데 이 앞에 모여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려대학교 총장이 유명한 유진호 박사였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나와가지고 일단 격려하고 안전하게 귀가를 해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 시위하다가 검거된 학생들을 또 석방을 시켜줘요. 경찰도 안전기관을 보장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네, 뭐 총장까지 나서서 설득을 했으니 학생들을 이제 믿고 해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6시 20분쯤 이제 귀가하기 시작했는데 7시 20분쯤에 이 종로 4가에 그 당시 천일극장 앞 사거리에 이 선두가 도달했을 때 갑자기 깡패 100여 명이 몽둥이, 뭐 쇠망치, 쇠사슬 이런 걸 들고 나타나가지고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때린 거예요. 학생들을 무차별 난타하기 시작해서 2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 옆에 경찰이 있었거든요. 이 경찰들이 수수방관하고 이걸 말리지를 않았어요. 경찰과 깡패가 결탁한 거죠. 그러니까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엄두를 못 내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한 네. 건데 이 사건이 그 다음 날 조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더 큰 분노를 일으켜서 더 많이 모이게 돼요. 이것이 4.19 혁명이 된 거죠. 이날 수만 명의 학생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 가운데 수천 명은 이승만 하야를 외치면서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경찰이 발포를 했어요. 네. 총을 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까지 서울에서만 130명이 사망을 하고 수천 명 이상의 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잦아들질 않았어요. 지방으로 확산이 돼서 부산, 광주, 인천, 목포, 청주 주요 도시로까지 확산이 돼서 수천 명의 학생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시위의 불씨를 더 살렸던 게 각 대학 교수들이 네. 자기 제자들이 이제 죽고 막 그랬잖아요. 네. 아예 제자들의 의로운 죽음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시위 동참을 하게 됐다 그러네요. 4월 25일인데요.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이런 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에 나섭니다. 대한민국 교수들이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네. 네. 학생과 함께 네. 정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 굴하지 않았어요. 계엄령을 내리고 군대를 서울로 진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때 군대가 개입하지를 않았습니다. 무력을 쓰지를 않았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 여전히 하야할 생각이 없었는데 대학 교수의 시위가 있던 다음 날 4월 26일 날 하야 성명을 내게 됩니다. 군인들도 안 거죠. 학생뿐이 아니고 백발의 원로인 교수님들이 오셨고 그렇죠. 거기다 또 직장인들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아 이거 아니다. 이러고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럼 고대생들을 직접 습격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네.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네. 저처럼 머리 검은 교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고대생을 습격한 주범은 이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마수. 네, 이마수는 그 당시 연예계에서 활동한 정치 깡패였는데요. 연예인들을 자유당 정치 행사에 동원하고 3.15 부정선거를 할 때에도 연예인들 동원해가지고 특별활동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4월 18일 그 당시에는 동대문 상인연합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대생들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이 천일극장이 동대문 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마수가 예. 명령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네, 우리가 옛날 드라마 보면은 왜 정치 깡패 뭐 이정재, 뭐 유지강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 사람들도 혹시나 연관 있지 않나요? 이때 다 살아 있었죠. 이정재는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유명한 정치 깡패였습니다. 이력이 독특해요. 일제 강점기 말에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된 다음에 경찰에서 이제 은퇴하고 1953년에 6.25 전쟁 이후에 동대문 상인연합회 회장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깡패였어요. 그때 별명이 전설의 갱스터 알 카포네를 본딴 동대문 카포네, 동카포네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정치에 개입을 해요. 1954년 4.4 깨어날 당시에 국회 방청석 난동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주도했고 1957년에 장충당공원에서 야당 집회를 테러로 무산시킨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주동을 했고 사무에 화랑동제와 같은 깡패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지광은요 그 2인자였어요. 이정재 고향 후배였고 사무에 화랑동지의 2인자였고 이승만에게 반대하는 야당을 탄압하는 이런 이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1957년 장충단 그 사건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정치계 쪽에서 이렇게 비호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기세등등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임하수 맞죠? 임하수가 고대생을 습격을 하는데 이걸 지시한 윗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놀랍게도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실장격이에요. 경무대 경찰서장 곽영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곽영주는 고대생 습격을 명령했을 뿐 아니라 4월 19일 당시에 시위대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기도 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낸 그 장본입니다. 이 일로 4.19 혁명 뒤 이 사람들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는데 놀랍게도 곽영주뿐 아니라 이정재, 이마수, 유지광 모두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고 단기간 복역한 뒤에 모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1961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하고 나서 집권을 한 다음에 깡패들을 소탕한다 이렇게 했고 이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거 들고 깡패들이
거리에서 쭉 나가죠. 네. 맞아요. 1962년 5월 21일 날 군사 정권이 자유당 시절 정치 깡패들을 일소하겠다 해가지고 이정재를 비롯한 200명의 깡패들을 거리 행진을 시켰어요.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바른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덕수궁을 출발해서 시내를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이 열려서 곽영주, 이정재, 이마수, 유지광에게 모두 사형이 선고됐고 그 가운데 잘못을 인정한 유지광만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자, 정치를 힘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 그때나 지금이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1926년 4월 2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26년 4월 21일은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유한 군주, 국왕 엘리자베스 2세가 태어난 날입니다. 자, 엘리자베스 2세 1952년 26살에 즉위해서 작년이죠. 2022년 9월 8일 날 9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70년 동안 영국 국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항상 환한 미소로 전 세계인들을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계인들한테. 네. 근데 영국인들의 아주 무한 애정을 받았다고요. 맞아요. 그 그린이가 있잖아요. The king resides but does not govern이라고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네. 그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왕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군림하죠. 네. 네, 군림만 합니다. 군림. 네, 이론적으로 국가 원수예요. 영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이고 영국 성공회 교회의 수장이고요. 영국뿐 아니라 영연방 국가 중에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같은 14개 나라가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모십니다. 의회를 소집하고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영국에서 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국왕이 동의를 해야 법이 됩니다. 하지만 국왕이 동의하지 않아서 법이 안 된 경우는 없어요. 통치하지 않고 군림만 하니까요. 좀 사소한 건데 운전면허증 없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운전할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없죠. 여권이 없어도 외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 자, 운전면허증 여권을 발급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거든요. 또 중요한 거 면책 특권이 있어서 이 살인죄를 포함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살인죄를 저질러도 야, 처벌을 이러면은 받지 않아요? 부부싸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 법, 군대, 종교 모든 것에 위에 있었던 건데. 초월적인 존재네. 그러니까요. 엘리자베스 2세는 어떻게 여왕이 됐을까요? 사실 여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니었어요. 국왕이었던 큰아버지 에드워드 8세가 2번 이혼 경력이 있는 심슨 부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이거 세기의 사랑이잖아요. 네. 왕위를 내놔요. 왕위로 이제 11개월 만에 나 안 해 그러고 내놓습니다. 그래서 동생 조지 6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조지 6세 말더드미로 유명한 그 국왕 킹스 스피치라는 네, 그 네. 영화 있잖아요. 네. 자, 그 조지 6세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장녀가 엘리자베스 2세예요. 자, 이 조지 6세가 폐암으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 다음 왕이 된 거죠. 원래는 왕위하고는 거리가 멀었다가 이 승계 서열에서 1위가 되면서 네. 25세의 나이에 왕관을 쓰게 됩니다. 네. 그렇죠. 25세, 우리 나이로 26살인데요. 예. 1953년 6월 2일 날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정말 장엄하고 정말 화려한 대관식을 치릅니다. 이 대관식이 역사상 처음으로 TV 생중계가 됐어요.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인데요. 이게 그 장면이군요. 네. 저 왕관을 쓰려는 진짜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는데 네. 어린 나이에 정말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 방송이 전 세계 2,700만 명이 보고 있었대요. 네. 저 대관식 보려고 TV를 실제로 영국에 사는 사람도 저 당시 있어 그러더라고요. 네, 이때 여왕에게 주어진 공식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이 상당히 깁니다. 엘리자베스 2세 신의 가호 아래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그리고 모든 그녀 소유지의 통치자 연 영방의 수장이며 신앙의 옹호자이시여 이렇게. 야, 정말 거창하네요. 이 대관식이 특별히 화려하게 진행된 것은 2차 대전 직후에 위축된 영국의 대외적인 위상을 더 높이고 영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회복해야겠다고 하는 그 당시 수상 처칠의 의도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이 여왕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믿기십니까? 군필입니다. 여군필. 예, 군대를 갔다 왔어요. 네, 여왕이 군대를 다녀왔어요. 그것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때 군대를 갔다 옵니다. 예. 공주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아버지를 졸라요. 입대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 군대를 보내달라. 조국에 봉사할 기회를 달라. 이런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19살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구호품 전달 부대에 배치돼서 군용 트럭을 직접 몰고 탄약 관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그전에는 아마 그렇게 거친 일 해본 적이 없을 거요. 그런데 시기하게 군 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야, 여왕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그러니 뭐. 뭐 영국 국민들은 여왕을 인정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이 여왕뿐 아니라 영국 왕실은 군복무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네. 독일이 그 런던을 폭격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때 조지 6세에게 피난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안 갔습니다. 런던을 지켰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직접 입대까지 했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 해리 왕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최전선에서 복무를 했고요. 윌리엄 왕자도 영국 공군 조종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왕실이 군대를 간다. 이것을 그 왕실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생각을 한 이런 전통이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솔선수범을 하는데 이 도망가고 이러는 거 우리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죠. 근데 직접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즉위 70주년 여론조사 때 국민의 80%가 영국 여왕을 지지한다. 그리고 60%가 군주제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왕실의 그 존재감이 대단해요. 네, 그렇습니다. 군주주에 반대한 사람도 물론 40% 정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왕실 유지 비용으로 국민들의 세금 매년 8,6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4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실이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이 매년 3조 원쯤이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로도 충분히 존재할 만한 거죠. 또 여왕은 영연방 나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영국의 외교의 일선에 서 있었고 재위 기간 동안에 130개국을 방문합니다. 그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다녀갔죠. 서거 후에는 찰스 3세가 이제 국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만 영연방 존리부류에서 70년 동안 노력했던 엘리자베스 2세의 그 왕관의 무게, 이것이 어떤 건지를 직접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0년 4월 22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70년 4월 22일 우리 현대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자, 이 새마을 운동 처음에는 농촌 개량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후 범국민적인 지역사회 개발 운동으로 이게 확대가 됐어요. 농촌 환경 개선, 농가 소득 향상, 경제 발전 이런 목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 인구의 70%가 저렇게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보릿고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새마을 모자 쓰고 완장 차고 다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저 때 이제 농촌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은 이 새마을 운동 구상을 하게 된 걸까요? 아주 간단한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1969년에 수해가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수해 복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을에서 일행을 멈춰 세워요. 그 마을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수해 복구 작업을 한 걸 본 거죠. 길이 잘 닦여 있고 지붕도 개선돼 있고 이걸 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마을 사람이 기왕에 쓰러진 마을을 복구하는데 전보다 더 좋게 환경을 잘 가꾸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고 우리 결의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새마을 가꾸기 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1972년 1월부터 새마을 운동으로 확대 개편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던 겁니다. 네, 한 마을을 보고 힌트를 얻게 돼서 새마을 운동을 계획하게 된 건데 농촌 새마을 운동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마침 그때 시멘트가 과잉 생산돼 가지고 남아 돌았어요. 이거를 마을마다 몇백 푸대씩 막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환경 개선하라, 진입로
포장하고 교량 건설하고 우물 개선 공동 빨래터 만들고 여기 초가 지붕 다 없애고 슬래트 지붕으로 만드는 농촌의 경치가 바뀌는 그게 이 새마을 운동 때 있었던 일이죠. 성과가 좋으면 시멘트 더 주고 성과 안 나면 시멘트 안 주고 이래서 마을끼리 경쟁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당시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정신으로 농촌과 도시에서 새마을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농민을 정부는 먼저 도와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맨 나중으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게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마을하고 경쟁이 붙으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마을한테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부추겼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쿵짝쿵짝 이런 거잖아요. 이거 1970년대 학교 다닌 중고등학교 다닌 분들은 귀에 아주 익숙한 노래죠. 학교길에 언제나 이 노래 들었어요. 맞아요. 일요일에는 조기 청소를 하는 거 있어가지고 빗자루 들고 이 노래 들으면서 마을을 쓸었습니다. 자, 시도 때도 없이 이 노래 나왔는데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이 밖에도 이때는 저축의 노래, 잘 살아보세, 경제 발전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노래들이 많았어요. 농민들도 내 가족 이대로 가난하게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열망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수백 년간 변하지 않았던 농촌 풍경이 새마을운동 10년 동안에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가난한 농촌도 탈바꿈을 시킨 거고요. 또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이로운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가 좋은 이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을 포상하기도 했다면서요. 맞아요.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가능했던 건데요. 그 새마을 모자 쓴 이장님 있잖아요. 설규 씨, 새마을 모자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마을 이장님. 마을 이장님인데 말투가 대부분 제 기억으로는 괜찮아요. 이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성과가 좋은 새마을 지도자들은요, 청와대로 직접 만나고 포상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새마을 지도자 양성 과정을 거친 사람만 3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부 모아서 2013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 당시 최빈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에 세계인들도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열망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는 동력을 잃게 됐고, 기억하세요. 50 비리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새마을운동 비리라고 하는 것도 껴있을 정도로 의미가 퇴색해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어려웠던 시절에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는 여러 사람의 가슴을 울렸죠. 지금보다 가난했지만 그때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던 시절이었다. 이런 그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빗자루 들고 동네 새벽 종이 이렇게 다녔던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저희 때는 대사에서 부르고 그랬거든요. 자, 이제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1983년 4월 17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날은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첫 천하장사가 배출된 날입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는데요. 당시 씨름계를 주름 잡던 홍현욱, 이준희, 최욱진, 이승삼 정말 그 전국의 장사 320명이 총 집결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1980년대 씨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그 체구가 조그만 선수가 이렇게 거인 같은 선수를 기술로 탁 넘어뜨릴 때 그 쾌감이 이렇게 씨름 스타들이 다 모였으니까 관중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인산인해였죠. 나흘 동안 대회를 했는데요. 첫날 15,000명이 장충체육관을 가득 메웠고 나흘 동안 27,000명의 관중이 모였어요. TV로 중계가 됐는데 시청률이 무려 61%, 61%를 기록합니다. 그때 대표팀, 축구대표팀 그 중계가 한 5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장면 한 그릇 값이 300원일 때 안표 가격이 10만 원까지 올랐어요. 와,
이때 이제 첫 천하장사 대회다, 씨름 대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전을 하고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전국에서 씨름 좀 한다는 장사를 총 집결했어요. 그런데 혜성처럼 등장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교 2학년이던 20살의 무명 선수 이만기였어요. 이만기 선수 마지막에 천하장사 그 대회에서 그때 모래판의 여우라고 불리던 그 최욱진 선수와 접전을 벌였는데요. 경기 장면 한번 보시죠. 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백두장사 이준희를 물리치고 최종 결승에 진출한 약관 20세 이만기 장사와 최욱진 한라장사의 대결. 5판 3선승제에서 2대2 동률을 이룬 가운데 마지막 한 판이 벌어졌습니다. 이만기 장사는 번개같이 들배지기로 그암 최욱진을 넘어뜨리고 감격의 승리를 안았습니다. 저 때는 그렇게 등치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작았어요. 더 무거운 선수를 이긴 겁니다. 2대2 마지막 판에서 이기면서 초대 천하장사가 되는데요. 씨름 입문 10년 만에 첫 우승이었고 이때 받은 상금이 1,700만 원.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도 남는 돈이었어요. 이 당시에 1,700만 원이면 정말 그리고 이만기 장사는 뭐 당대 최고의 스타가 된 거고 특히나 그 체구로 덩치 큰 씨름 선수를 넘어뜨리면서 기술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모두 55개의 씨름 기술이 이제 정리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27살 나이로 은퇴할 때까지 모래판의 황제로 군림을 합니다. 천하장사를 모두 10번 하고요. 한라장사 7번, 백두장사 18번을 차지합니다. 현존 씨름인 중에서는 최고 기록이에요. 최다구나. 하지만 몇 년 뒤에 새로운 신예가 등장합니다. 자, 세대 교체 순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아는 그분? 강호동. 네, 강호동 선수의 모습인데. 소리 지르죠, 막. 자, 이 두 선수의 그 신경전입니다. 진짜 불꽃 튀는 신경전. 저때 삿바 싸움 또 대단했어요. 악수 안 하죠. 0으로 이만기 장사를 본결승전에서 물리치고 상당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저 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깝치지 마라. 이거 뒤에 또 있습니다. 강호동 선수가. 선수한테 욕을 하면 됩니까? 선수한테. 바로 강호동 선수예요. 강호동 선수가 씨름 선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 오히려 더 많을 텐데 정말 대단한 씨름 선수였습니다. 이만기 시대를 끝내는 씨름 선수. 그런데 일치한 게 있어요. 이만기 선수가 스타가 된 그때 나이가 20살. 이때 강호동 선수 나이가 20살. 그래서 저 같은 이만기 선수의 영원한 팬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기 선수는 강호동에게 진 것이 아니다. 세월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각나죠. 세월에 장사 없다. 20살 때가 제일 기운이 셀 때 알겠습니다. 오늘 역사 속으로 이익주 교수님과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시장에 나가니까요. 정말 제철의 봄나물들이 한창입니다. 네. 지금이 딱 명이가 제철인데요. 명이나물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명이나물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기 싸 먹었을 때 요거 없으면 약간 섭섭하다고 그러는데 네. 바로 명이나물 장아찌하고요. 요새는 바질 페스토 많이 잡수시는데 네. 이 명이 가지고 페스토를 만들어 봤습니다. 야. 토스트와 함께 먹는 명이나물 페스토까지 정말 쉽고 알차게 알려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참 저는 처음에 명이를 접한 게 이제 갈비찜 먹을 때 네. 싸서 먹었던 거 고기에다가. 고기 싸 먹으면 맛있지. 네, 그 명이 장아찌에다가 네. 빵 먹을 때 이 명이 페스토는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글쎄 저도요. 야, 오늘 또 기대가 굉장히 오늘 됩니다. 한번 배워보시죠. 네. 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명이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이 한창 명이가 많이 나올 때인데요. 명이의 그 제철은 바로 3월에서 5월인데 지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명이나물을 꼭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명이나물 장아찌 만들어 놓으시면 1년 내내 고기 반찬하고도 또는 그냥 밥 반찬으로도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명이는 손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명이 보시면 이렇게 줄기 사이에 요 앞쪽에 이렇게 골이 하나 있지요. 네. 이쪽에 흙이 좀 많이 묻어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여러 번 닦는데 닦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큰 볼에다가 소금하고 식초만 넣고 약간 희석을 시켜주세요. 물을 좀 많이 넉넉히 받고 그리고 씻은 명이를 좀 30분 정도만 담가주세요. 이렇게 담그고 나서 명이를 장아찌를 담아야 명이가 억세지 않고 장아찌에 작물이 잘 배어들어서 1년 내내 먹어도 변함이 없는 장아찌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식초랑 굵은 소금을 써가지고 헹궈준다. 네. 식초하고 굵은 소금만 마지막 헹굼물에 하셔서 건져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명이는 종류가 좀 있어요. 그쵸?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는데 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대명이를 준비했는데 이 대명이는 줄기가 좀 길고 이렇게 보시면 명이가 이렇게 얄쭉하게 좀 사선형으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인명이가 있습니다. 인명이는 줄기가 굉장히 짧고 명이의 잎이 약간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인명인데 저는 뭐 2가지 다 쓰셔도 괜찮은데 제가 요거는 강원도 평창에서 갖고 온 거라 약간 대명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것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자, 그럼 요거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는 맛있는 명이장아찌를 우리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저는 요거를 만나니 국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주 맛있게 만들어내는 국물이에요. 만나니 왜냐하면 요게 지금 1년 동안 먹을 장아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동안 먹을 장아찌가 골마지도 안 껴야 되고 맛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작물도 처음과 끝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한 맛을 내주려면 바로 요게 필요합니다. 양파. 양파를 통째로 넣어도 되는데요. 조금 썰어서 넣으면 훨씬 더 양파 안에 있는 성분이 많이 나오겠죠. 네. 양파 쓰시고요. 저는 꼭 작년에 준비해 놓은 요거 무말랭이 씁니다. 요거 쓰면 약간 달달한 겨울무 맛에 단맛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감칠맛에 좋다는 북어도 같이 써요. 그리고 우리가 방부 효과도 있고 또 여기 대파 요 뿌리 넣으면 좀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네. 요걸 조금 같이 넣어줍니다. 어디에 넣냐면 이렇게 시장에 가시면 이렇게 다시팩을 준비를 합니다. 네. 만약에 이거 없으면 그냥 배보자기 하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양파 먼저 넣고 그다음에 무말랭이 먼저 넣고 그리고 황태도 넣고 대파 뿌리도 넣고 이렇게 만들어 놔서 요거를 이렇게 좀 접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안에 있는 게 나오지 않도록.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물을 끓여요. 얼마나 끓이냐 하면 8컵을 준비를 합니다. 생수 8컵. 네. 생수 8컵을 준비를 해서 이 생수 8컵 안에 이거를 넣어주세요. 요 만나니 국물을.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끓여요. 네. 이제 팔팔팔 끓이고 나면 요게 안에 있는 맛있는 성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네. 근데 요거를 그냥 빼고 나머지 거를 넣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요렇게 끓이면서 여기에다가 작물을 그냥 부어요. 그래서 같이 끓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제가 요거 명이를 얼마나 준비했냐면 2kg를 준비했어요. 네. 왜냐하면 1년 내내 먹는 거기 때문에 뭐 500g 준비하면 한 2달밖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2kg 정도 준비하면 제가 예인 씨도 조금 줄 수 있고 우리 슬기 씨도 조금 줄 수 있기 때문에 2kg를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물의 양이 많아요. 생수 8컵에다가 요거 간장, 진간장 4컵이에요. 진간장 4컵. 그리고 국간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국간장도 1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칠맛도 생기고 단맛도 좀 생기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특별히 저는 매실청을 좀 넣어줘요. 매실청 넣게 되면 맛도 풍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매실청의 달달한 맛, 그다음에 약간 상큼한 맛이 어우러져서 작물이 훨씬 맛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아무래도 장아찌니까 설탕을 좀 넣어줘야 되겠죠. 설탕도 같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팔팔팔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팔팔팔 끓으면 우리가 일단 불을 꺼요. 왜 불을 끄냐 하면 여기에 지금 일반적인 장아찌에 들어가는 식초가 지금 빠져 있죠. 지금 식초를 넣게 되면 끓으면서 식초의 맛있는 향이 다 날아가서 상큼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다 끓여놔요. 네. 끓이고 나서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나서 뭘 넣느냐? 바로 이 식초를 넣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소주를 넣어주세요. 소주. 왜냐하면 1년 정도 보관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방부 효과가 좀 있고 골마지가 좀 끼지 않으려면 이 소주를 좀 넣어주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소주 넣는다고 그러니까 예인 씨가 그 알코올 때문에 괜찮나요? 저한테 아까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왜 좋으냐 하면은요. 이거를 넣게 되면 스스로 날아가요. 알코올이기 때문에. 날아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셔야 항상 오래 보관하는 장아찌에 그 하얗게 끼는 거 있잖아요. 골마지. 네네. 그게 끼지 않아요. 그래서 네. 꼭 이렇게 소주하고 식초를 나중에 넣으셔야 되는데 물이 좀 팔팔팔 끓으면 불을 딱 끄고 식초, 그다음에 소주를 넣어주세요. 꼭. 네. 물이 끓으면 네, 그쵸. 불을 끄고. 요거. 네. 식초 안 날아가게 네. 하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끄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미리 좀 끓여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저걸 오래 기다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밀폐 용기를 하나 준비하세요. 네. 근데 밀폐 용기 준비할 때 뭘 같이 준비하냐면 요게 바로 청양고추예요. 이 청양고추가 방부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명이나물이 약간 산마늘이잖아요. 산마늘과 고추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장아찌로 삭혔을 때 굉장히 맛이 싱그럽고 좋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고추를 같이 넣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부어 볼게요. 네. 붓는 건 뭐 아주 쉽습니다. 물기를 다 닦아 놓고 이렇게 차분하게 올려놔요. 저는 한 겹 쌓고 붓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또. 그렇게 오래 하시려면 뭐 그래야 뭔가 더 잘 배이나 싶어가지고. 재빠르게 가르쳐드려야 네. 더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번 쌤은 항상 좀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알려주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추를 올려주세요. 중간쯤에. 네, 올려주시고. 썰지 않고 그대로 넣네요. 그렇죠. 이거 안 썰어도 괜찮아요. 네. 나중에 건져 놓고 썰어서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또 고추 또 한 고추 2개 넣고. 정도 넣고. 요거 하나 해두면 진짜 든든하죠. 이게 명이 장아찌가요. 네. 만들어 놓은 거 사시잖아요. 네. 일단은 뭐 맛은 좋아요. 맛은 좋은데 약간 새카맣고. 좀 검은빛 나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시장에서 먹을 새카맣잖아요.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새카만 거를 조금 저는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맛나니 국물을 만들어서 같이 희석시켜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갈색으로 변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작물 때문에. 네. 하지만 싱그러운 산마늘의 향과 그다음에 초록의 기운이 약간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또 올리고. 제가 저거 2005년도가 처음 먹어봤는데 그때는 고깃집에서 돈을 준다 그래도 더 안 줬었어요. 아니면 추가금을 받고 주는 것들도 그때는 많죠. 추가금도 안 되고 아예 안 된다고 다른 손님이 못 먹기 때문에 딱 한 접시만. 예전에 저게 울릉도에서만 나온다고 네, 그러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네. 이 울릉도에서 받은 씨앗을 강원도에 가서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이 산마늘 명이가 약간 그러니까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리산이나 아니면 전라도 경상도에 약간 산세가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네.
저게 예전에는 자주 볼 수 없는 나물이었는데 요즘은 네. 많아졌더라고요. 네. 많아졌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 위에다가 이제 뭘 놓냐면요. 저처럼 이렇게 돌 하나를 이렇게 지긋하게 올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미리 이렇게 끓여서 차게 식혀서 소금하고 식초를 부었던 작물을 준비해 왔어요. 네. 이렇게. 담아오셨구나. 요거를 일단 찐함이다. 부어주세요. 작물을 만들면 무조건 잘 식혀서 맞아요. 넣는 게 중요한 이게 것 같아요. 뜨거울 때 넣게 되면 네.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명이가 잎이 얇잖아요. 네. 뜨겁게 넣게 되면 이 명이가 부들부들거리고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사가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넣고 누름돌도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눌러줘야 되니까. 네. 그죠. 이렇게 같이 또 넣어주세요. 저희가 뭐 맛을 알고 있긴 합니다만 이보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 알고 있던 맛도 다르더라고요. 저기 기대됩니다. 저게 익으면 숨이 팍 죽는 거잖아요. 네. 요걸 이렇게 놓고요. 너무 많이 가득하시면 나중에 이게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이 상태 돼서 뚜껑을 덮고 오늘 저녁부터 딱 3일간만 실온에서 두세요. 실온에서. 네. 실온에서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바로 넣어서 한 15일 정도 익혔다가 잡수시면 되는데요. 제가 요걸 미리 해왔어요. 아우. 야. 뭐 돼지고기 먹을 때도 그렇고 밥 반찬으로도 그렇고. 네. 아우 저만한 거 없죠. 그럼 뭘 싸 먹어도 맛있어요. 저게 요게 예전에는 지금- 고급 고깃집 가야 줬어. 맞아요. 요게 지금 딱 열을 댄 거예요. 네. 열을 댔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초록초록이 좀 살아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도 이렇게 열을 댄 거 지금 드린 건데요. 그러면은 1년 정도 되면 색깔이 어떤가 궁금하시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1년 된 걸 가져왔어요. 1년 된 게 있었어요. 이게 1년 된 거. 저 색이에요. 맞아. 요 색깔이죠. 근데 네. 다른 거보다 식당 거보다 훨씬 더 약간 흐린 색깔이잖아요. 맞아요. 초록이 네. 좀 보이죠. 네. 이건 작물을 이렇게 만나니 국물로 해서 맛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관하냐면 바로 냉장고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두고 잡수시면 되는데 요게 정말 맛있죠. 근데 요거랑 같이 먹으려면 가장 맛있는 게 있잖아요. 바로 돼지고기. 고기예요. 고기.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요? 이거를 맛있게 구워서 네.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거예요. 맛있겠다. 제가 지금 미리 좀 여러분들한테 좀 드렸잖아요. 네. 명의를 아유, 같이 해서 노릇노릇하게 잡수시면 돼요. 야, 이게 돼지고기랑 먹어야 맛있는 게 저 기름을 싹 잡아주잖아요. 명이나물이. 네. 명이장아찌가. 아유, 언제 저걸 저렇게 익히셨어? 좀 아까 제가 익혀서 갖고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줌씩 네. 가져가서 잡수시면 네. 이제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저 두께가 딱 먹기 좋은 사이즈. 쌤, 저기 하나는 굵직굵직하게 좀 썰어주세요. 네? 아, 그래요? 네. 개인의 취향까지 네. 반영을 해주시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겠죠. 요거 철규씨 좀 가져가 네네네. 주시겠어요? 우선 두분 먼저 드리고. 네. 야, 맛있겠다. 아, 이 아침에도 이 고기는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저는 이렇게 명이장아찌가 이렇게 큼직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이게 돌돌 잘라서도 많이 먹잖아요. 고기를 이렇게 돌돌 말아 먹으니까. 돌돌 말아서 안에다가 명이 있으면 사실 아침에 삼겹살 먹어도 돼요. 어우, 소리가 맛있어요. 또. 제대로 어울리네. 그렇죠. 아주 맛있지요. 돌돌 말아서. 확실히 삼겹살의 명이네. 마음이 급하니까 맛을 볼게요. 맛있어. 간 딱 좋은데요, 진짜? 저 딱 좋죠. 와. 자, 그러면 지금 그거 잡수시면서 제가 또 요거를 하나 진행을 해야 돼요. 지금 아까 제가 명이를 조금 이렇게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페스토 하나 만들려고요. 네. 근데 명이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거 씻을 때도 아까 씻은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좀 잘라요. 식초하고 굵은 소금 넣고 30분 정도 담가놨다가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같이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제가 요거를 핸드블렌더에 갈으려고 그래요. 아, 페스토니까. 네, 페스토라. 믹서에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약간 조금 양이 작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핸드블렌더 쓰시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핸드블렌더에 좀 갈을 거예요. 근데 가는데 요거는 재료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요거 명이 놓고요. 네. 이렇게 명이 놓고 그 다음에 넣는 게 바로 올리브 오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올리브 오일. 아, 오일이 헉, 양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요 정도 넣어주셔야지 페스토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통아몬드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자른 아몬드 넣었어요. 그리고 치즈를 넣어주세요. 요거는 파마산 치즈 하셔도 되고요. 그라나다 치즈 갈아서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꿀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꿀 조금 넣었어요. 네. 그리고 요거에다가 약간의 소금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요거 한 일주일 정도 보관해서 먹거든요. 그리고 요거 통후추 딱 3알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갈아요. 이렇게 하면 더 간편하죠, 사실. 네, 요걸 이렇게 갈아주세요. 그래서 조금 요게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차분하게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생방송 중에 완전히 페스토 이렇게 갈기가 그쵸, 힘들어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이제 아셨죠? 네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요거를 열탕 소독한 병에다가 담으셔야 돼요. 열탕 소독한 병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담아놓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는데 냉장고에 한 일주일까지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관을 해주시고요. 요거 드실 때는 그냥 빵에다가. 요 빵에다가 네네. 페스토 하나 올려가지고요. 이렇게. 저거는 빵 종류도 다양하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거 치아바타 하셔도 되고 바게트 하셔도 되고 또 만약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무염 비스켓 있잖아요. 네. 그거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발라주세요, 골고루. 제가 여러분들한테 페스토 조금 놔드렸거든요. 네. 그거 한번 맛 한번 보실래요? 어떤지? 어떠세요? 되게 싱그럽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먹던 거하고 그거보다 더 싱그러운 느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질 페스토 많이 쓰셨잖아요. 네. 아니면 네, 네. 깻잎 페스토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명이 페스토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파스타 하기도 용이하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자, 그러네. 요거 됐으면 네. 이거 명이 페스토 괜찮은데? 맨날 바질만 먹다가. 장아찌만 먹다가 명이 이거를 그래서 먹으면 네, 맛있어요. 여기다가 사과 이렇게 이거 한 3개 좋다. 정도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들 잡수시기 좋게 만들어서 사과까지 같이 이렇게 잡수시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야, 이거 어디 저 브런치 레스토랑에서 응용하겠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야, 내가 이거 하나씩. 오늘 하나씩. 네. 가져. 밥에다가 오늘 이거까지 네. 더 발라야지. 요 저도 조금만 더 발라서 잔뜩 위에 올려가지고 되게 싱그럽고 역시 토스트에 발라 먹으면 맛있어. 그쵸? 맛있겠죠? 네. 빵이랑 잘 어울려요, 역시. 네,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명이나물이 5월까지가 제철이니까 네. 요거 만들어서 조금 선물도 하고 또 5월 또 감사한 분들도 많잖아요. 선물도 하고 그다음에 맛있게 이렇게 빵이랑 같이 또는 파스타에 같이 해서 주시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간식으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 페스토는 진짜 싱그럽고요. 네. 그러면서도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게 사과하고 잘 어울려. 네.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향이에요 이게. 네. 근데 명의 우리가 재발견. 산마늘의 향은 마늘 향이다 느끼는데 이렇게 페스토 만드니까 산마늘의 향은 없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싱그러운 맛만 있잖아요. 네. 맛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딸기하고도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네, 딸기도 슬라이스해서 같이 위에 조금 올려서 해주시면 좋고요. 요새 뭐
이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 블루베리도 있더라고요. 블루베리에 올리셔도 괜찮고 각종 과일하고 같이 또는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망고 슬라이스해서 올려서 같이 잡수셔도 아주 좋습니다. 아, 각종 과일과 궁합도 너무 잘 맞을 것 같고 이 위에다가 크림치즈 하나 더 올려서 먹어도 잘 어울릴 욕심이 거예요. 많으세요. 그냥 드세요. 아, 맛있습니다, 정말. 네. 진짜 맛있다. 응? 그렇죠? 야, 오늘 저 알려주신 게 명이나물 장아찌하고 네. 명이나물 페스토였고요. 네. 다음 주에도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요새 나들이철이잖아요. 밖에 네. 나가시면 뭘 사 먹나 걱정하시는데 만들어서 잡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캠핑 요리로도 아주 좋아요. 다음 주에는 나들이 가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메뉴 준비했습니다. 야, 요즘에 이제 소풍 준비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다음 주에 또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진짜 여름이던데요. 더웠습니다. 네. 정말 더웠는데 오늘은 봄비가 내리게 했고요. 날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씩 다시 원래 기온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그래도 약간 더울 수 있으니까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